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시민혁명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시민혁명은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주요한 사건이었고,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절대왕정을 깨부수고 근대라는 새로운 사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근대라는 사회는 더 이상 신분제가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추구하면서 이제 왕한테 받았던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를 추구할 수 있게 된 사회인데요. 자, 그렇다면 몇백 년 넘게 신분제 절대왕정의 억압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체 어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시민혁명이 빵 하고 터지게 되었는지 오늘은 시민혁명의 발생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민혁명이 발생한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역사를 구분하는 시대 기준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역사를 구분할 때 고대, 중세, 절대왕정,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절대왕정 시기에 왕한테서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시민혁명을 딱 성공시키면서 근대라는 새로운 사회가 열려졌다고 했는데 자, 지금 시민혁명 발생 배경 첫 번째 상공업과 무역의 발달, 요거에 따른 시민계급의 성장이란 얘기가 나왔어.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절대왕정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절대왕정은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마구마구 명령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예요. 왕이 이 세상에서의 이 국가에서의 제일 1번이었던 시대가 절대왕정이었습니다. 이 왕들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이 힘을 넓히기 위해서 영토를 넓히고 탐험가를 양성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배도 만들고 탐험가한테 후원도 해서 야, 이 탐험가야, 네가 저 멀리 바다로 가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해 와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새로운 대륙들, 새로운 특산물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영역을 넓혀갔던 시기가 절대왕정입니다. 그러니까 배도 띄우고 탐험가도 후원시켜서 양성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무역도 발달하고 상공업도 발달했어요. 그 과정에서 상인들이 이제 돈을 좀 벌게 됐는데 뭐 근데 돈을 벌면 뭐해? 절대왕정 이 왕님께서 돈을 다 뺏어가는 걸. 야, 근데 신분제가 철저하게 지켜져 있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뺏어가면서 야, 너는 상인이잖아. 귀족도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되게 많이 억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왕정 시기에 왕의 권위와 왕의 힘을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배도 띄우고 탐험가도 양성하면서 상공업과 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상인들도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상인들한테 세금은 세금대로 다 걷어가면서 신분제에 따라서 억압은 할 거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들이 좀 커지게 됐지.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중세 봉건제 시기와 절대왕정 시기. 일단 봉건제라는 말이 좀 어렵게 다가올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는 신분제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회는 어디서나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불평등을 부르는 명칭들이 시대마다 좀 다르긴 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는 뭐 신분제는 없지만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런 식으로 나름의 우리 안에서 서열 같은 걸 또 만들잖아. 다른 시기들도 마찬가지였대. 근데 그 다른 시기들에서는 신분제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너는 주인, 나는 노예.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영역이 나뉘어져 있었거든. 중세 때는 어땠냐면 영주와 농노라는 형태로 계급이 나뉘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귀족인 영주가 농노, 농사 짓는 노예, 농노한테 뭐 이렇게 억압을 했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신분제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런 신분제도 하에서 억압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계속 축적되어 있는 상태였어.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신분제에 대한 억압 때문에 막 힘들어 하는데 상인들은 또 돈도 많이 벌면서 어느 정도 지위를 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고
아무튼 요런 마음이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얘기들이 베스트셀러로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그 세 가지를 보여줄 건데, 자, 세 번째 동그라미 보자. 계몽사상, 천부인권설, 사회계약설 요런 생각들이 이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게 됩니다. 자, 일단 계몽사상부터 볼게. 계몽사상은 이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상이야. 이성, 생각하는 힘. 이 생각하는 힘에 있어서는 뭐 왕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노예든 다 똑같이 생각하는 힘이 있더라. 생각하는 힘, 이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그런 멘트가 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된 거야. 자, 그 다음 천부인거설. 권리는 왕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여된 거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것이 권리지 왕이나 귀족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함부로 왕이나 귀족이 나의 권리를 뺏어가지 못한다. 이런 멘트들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사회계약설은 국가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해. 내가 혼자 살면 이 자연 상태에서 혼자 살고 있는 개인들은 너무나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걸 만들면서 이 공동체가 권한을 준 거래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나 국가를 만든 거지. 이 공동체, 이 개인들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나 정부는 필요 없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새로운 정부나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버릴 거다. 라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온 거지. 자, 이런 배경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있던 쯤 억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니까 야,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 들고 일어나자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혁명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고 마침 이게 성공하면서 시민 쿠데타가 아니라 시민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민혁명의 의의 한번 볼게요. 시민혁명이 성공하면서 이제 절대왕정, 봉건제라는 신분제가 없어지고 시민계급들이 사회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요때 막 감옥에서 탈옥수도 막 나오고 여자, 노인, 뭐 남자 상관없이 모두 다 거리에 나와가지고 농기구 들고 그렇게 혁명들을 진행했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시민계급이 사회 주도권을 장악하니까 자, 이제 왕 물러거라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게 되고 이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왕의 독재가 있으면 안 되잖아. 권력 분립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권력 분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 혼자 가지고 있던 권력을 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립시켜서 힘을 나눠 가지도록 해요. 그리고 대의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의제는 의회가 대신해서 정치하는 그러니까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주권이니까 국민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 하지만 이미 영토가 너무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는 없었어. 영토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각 지역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법을 만들고 나라를 꾸릴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국민주권이라 민주주의를 하기는 하는데 고대 그리스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정치는 못하고 이 여건상 어쩔 수 없이 대표를 뽑아서 민주주의를 하는 대의제가 성립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분제가 없어졌습니다. 자유와 평등 이념이 확산되었고 이제 기존의 상인들이 많이 불만이 많았잖아. 이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장 하나 지을 거 두 개 짓고 두 개 지을 거 네 개 지어서 이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는 절대왕정 때랑은 다른 삶의 모습이다. 근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근대는 신분제가 무너진 이제 민주주의가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 뭔가 권력을 가지고 발언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은 그러니까 돈이 있는 백인 선인 남자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돈이 있고 백인이고 남성이어야 발언권을 가지고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나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시민혁명의 한계를 보면 재산, 인종, 성별에 따라서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차등 부여했다. 그래서 보통선거나 평등선거 원칙이 확립되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보통선거랑 평등선거 원칙 너네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야. 민주선거 4대 원칙 중에 2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선거 4대 원칙은 직접 비밀, 보통, 평등인데 너네가 직접 비밀은 다 알아. 쌤이 이제 보통이랑 평등을 구분 지어줄게요. 보통선거는 일정 연령만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는 의미야. 너네도 내년에 되면 이제 만 18세 되는 아이들, 생일 지난 아이들은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잖아. 너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거가 대통령 선거겠다. 일정 연령만 되면 성별, 종교,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권을 갖도록 하는 게 보통선거입니다. 평등선거는 선거권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투표 가치가 동등한 걸 평등선거라 그래. 만약에 선거권이 있는데 너는 여자라서 표 하나, 너는 남자라서 표 3개. 이러면 투표 가치에 차이가 생겨버리잖아. 그건 평등선거에 위반된다고 봐요. 자, 다시 구분 지어볼게요. 보통선거는 일정 연령만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는 거. 평등선거는 누구나 투표 가치에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시민혁명이 끝나고 나서는 백인, 돈이 있는 백인 성인 남자들만 선거권을 가지고 이제 재산 여부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표의 개수가 달라졌었기 때문에 보통 평등 선거 원칙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혁명은 다 같이 피 흘려가면서 힘들게 이뤘는데 그 어수선한 시기에 진짜 힘을 가졌던 건 돈이 있는 백인 성인 남자들 뿐이었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역사의 그늘로 사라져 가버렸지. 자, 그래서 참고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억울하다 싶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참정권을 외치면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시민혁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영국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돈이 없는 남성들부터 들고 일어납니다. 처티스 운동인데 노동자들이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좀 이제 사장한테 억압당하고 그랬었나 봐. 이제 임금 주세요. 우리의 고용을 좀 안정되게 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요구를 하다가 그게 점차 확대되어서 노동자들에게도 참정권을 확대해달라. 우리도 우리의 대표를 뽑을 수 있으면 이와 같은 상황이 안 만들어졌을 거다. 우리의 의견을 전해줄 수 있는 대표자를 뽑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요구가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서 이제는 돈이 없는 남자들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서 백인 남성들은 선거권을 가지게 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났을까? 미국에서 흑인들이 일어나게 돼요. 흑인들이 참정권 획득, 인종차별 철폐운동을 벌였고 그게 마침 성공하면서 흑인들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도 남성들 위주로 이게 이루어졌대요. 자, 이제는 남자들은 선거권을 웬만큼 가졌어. 이제 전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이게 성공하면서 이거 오랜 시간에 거쳐 참정권 획득 운동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 인종, 성별,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된 사회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런 사회 모습은 근대 모습과는 다르다고 해서 현대 민주정치라고 부르게 됐고요. 이 현대 사회의 특징은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 민주제를 실시한다는 거. 대의민주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영토가 이미 크고 인구도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화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 없었고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하는 대의 민주제가 이루어졌다. 근데 대표를 뽑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직접 민주정치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기가 솔직히 조금 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잖아. 대표의 입이라는. 그래서 좀 대표들이 시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시민들도 생업에 종사하기 바쁘니까 정치는 대표들한테 맡겨놓고 그냥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벌어졌대요. 그래서 한계점을 보면 정치적 무관심, 시민의사의 정확한 반영이 어려움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 생겨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마음에 현대에서는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했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놨다고 보면 돼.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국민투표 제도밖에 없어.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찬반 투표로 이제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거고요. 국민발안은 왜 법은 국회의원들만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국민들도 법률안을 만들 수 있게 해놓은 제도가 국민 발안입니다. 국민 소환은 임기가 끝나지 않은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임기 내에 끌어내리는 것. 우리나라는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리들을 좀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언론 투고,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현대민주 정치까지 봤는데 고대, 근대, 현대 요 민주정치를 조금 구분해서 보면 현대 민주정치도 일단 대표를 뽑아서 민주정치를 하는 간접민주정치라는 거 그리고 근대도 결국엔 대표를 뽑아서 민주정치를 했잖아. 그것도 간접민주정치라는 거. 고대 때는 직접 민주정치가 이루어졌지만 근대와 현대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영토도 커지고 인구도 증가하고 사회가 복잡화되면서 대표를 뽑는 간접민주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근대와 현대의 차이를 들자면 그래도 근대는 돈이 있는 백인 성인 남자들만 참정권을 가졌다면 현대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보통선거제를 취하게 된다는 거 이런 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의 지배를 하게 되면, 사람에 의한 지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에 따라서 정책들이 막 달라지게 되거든. 옛날에 태조왕건 드라마에서 궁예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궁예가 어느 날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신하가 재채기를 빡 했더니 궁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철퇴형을 내렸어. 아니,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그날 어떤지에 따라서 막 이렇게 재채기 한 번에도 철퇴형이 내려질 수 있는 때가 절대왕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지배는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함을 만드는 것이 사람을 더 쪼그랗게 만들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인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 그러니까 객관적인 법에 따라서 지배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는 이 법을 국민이 만들든 국민의 대표가 만들든 그래서 국민의 뜻을 담은 법을 통해서 지배를 하는 법치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기관의 구성과 정치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법에 근거해야 하고 특히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그러니까 국민한테 뭔가 국민을 좀 더 부담을 지울 때는 국민의 대표에 의해 제정된 법에 근거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 게 법치주의예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법도 국민의 대표, 의회가 만들어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겠지. 자, 이렇게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목적은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제한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법대로 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왕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진짜 법대로 왕의 눈치보다는 이제 정해져 있는 법대로 하게 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 법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보자. 재채기를 하면 철퇴형이다. 라는 그런 법이 있고 그런 법을 정해서 진짜 법대로 진행한다고 보자. 야, 그러면 재채기를 하면 철퇴형이라는 그 법대로 한다는 게 정말 우리가 맨 처음에 법치주의를 시작할 때 그 순수한 목적에서 하는 걸까? 아니지. 그 법치주의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법대로 하긴 하는데 그 법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법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법대로 하는 건지 이걸 구분해서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법치주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걸 강조하고요. 법의 목적, 법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법대로 하는 것,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했잖아. 그것만 보고 있는 거. 자, 근데 실질적인 법치주의는 그냥 법대로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나 내용도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평등에 부합하는 법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 내용이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그 법이 존재하는 그 정당성, 내용의 정당성까지도 함께 살펴보는 걸 말해요. 자, 그럼 그 밑에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째, 통치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독재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에 해당한다. 2번, 위헌법률심판제도는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3번,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해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에는 위헌법률심판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위헌법률심판제도는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두 단어씩 끊어 읽으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어. 위헌, 헌법에 위반된다. 법률,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판하는 제도를 말해. 자, 그러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헌법이 더 높은 의미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법률을 판단하는 기준이 헌법이라는 거잖아. 법 단계설에 따르면 이렇게 법이 단계져지어 있는데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야.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고 헌법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가 명령을 만들어요. 이게 중앙에서 하는 거라면 이제 헌법 법률 명령에 따라서 이제 지방에서 조례 규칙을 만드는데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들고 규칙은 이 헌법 법률 명령 조례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규칙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이 법령들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법률은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가 위헌법률심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원에서 판사들이 재판을 하다가 내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 법률이 과연 내가 재판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괜찮은 법률인가? 이게 지금 이 시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인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가? 라는 걸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어두울 때는 시위하지 말란 소리야. 왜 이런 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는 있겠지.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허용할 수 있다. 지금 이 집회 및 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대. 이 허용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문제가 됐거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직접 민주정치면 상관없지만 우리는 간접 민주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표가 우리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 올리지 않으면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거리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집회 및 시위가 해당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할 때 허가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고제야. 그러니까 허가제는 국가에서 허락해줘야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허가제가 돼버리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를 허락 안 해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집회 및 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지 않고 신고제. 저 이때 이거 집회 및 시위 할 겁니다. 신고. 통보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 법률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락해 주어야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놔서 민주주의에 이게 어긋나지 않을까라고 판사가 물어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볼게요. 이거 영어 시간처럼 우리 주어 서술로 찾는 놀이 한번 해보자. 법원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 중에 이 법률이 진짜 괜찮은가?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거야. 이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을 내렸어. 그래서 이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우리 촛불 집회 한번 생각해 봐봐. 밤에 사람들 모여서 그렇게 했잖아. 다들 생업 종사하느라, 낮에는 다들 회사에 있느라 바쁜데, 어떻게 그러니까 밤에 퇴근해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울 때 집회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허락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좀 어긋나는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법률 내용을 따져서 묻고 있으니까 이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어. 자,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볼게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독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의사를 담은 법을 통해서 정치하도록 하는 법치주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이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에요. 이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치주의가 있는데, 이 법대로 하는 것들을 통해서 평등도 실현하고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로 이루어지게 되면 합법적이라는 명분으로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어. 그래서 법치주의가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시민의 뜻에 따른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속성이 서로 좀 달라. 법치주의는 법을 통해서 사회 안정을 추구하지만 민주주의는 변화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담고 있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는 뭐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다양하고 이게 계속해서 변화하는데 이걸 법이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치주의와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은 공소시효 빨리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소시효가 사형 관련된 그런 범죄에 관련돼서는 공소시효가 이제는 없어졌잖아. 없어진 지 꽤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를 법이 제대로 빨리빨리 반영되기도 어렵고, 근데 이게 법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게 되면 법적으로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이 둘 사이에 이런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잘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 앞으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헌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헌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대한민국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그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요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헌절의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하나래요.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이 공포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된 건 1948년 7월 17일
이때를 기념하는 날이 제헌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국민들한테 헌법이 공포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서 진정한 대한민국이 설립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에 그림 보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나서 자, 이제 일본이라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세력이 사라졌잖아. 그 기쁨도 잠시 이 땅이 되게 혼란스러움을 겪어요. 그래서 뭐 남한은 이렇게 하자, 북한은 이렇게 하자 하는데 의견이 잘 안 좁혀졌지. 그래서 유엔 국제연합의 감시 아래 남한만의 총선거가 시행이 됐고 재헌국회,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거지. 이 재헌국회를 소집해서 헌법을 만들기 위해 기초의원 30명,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했고 이분들이 이제 그 헌법에 대한 틀을 구체적으로 만들게 됐어요. 1948년 7월 12일 재헌헌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48년 7월 17일 국민들한테 공포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 무엇인지 이제 옆에 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공화국은 왕이 없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는 대한제국, 그러니까 순종 황제가 통치를 했었고 그전에는 조선 왕조, 그전에는 고려 왕조 이렇게 왕이 지배하는 통치 체제였는데 공화국은 왕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통치 체제를 말해요. 그래서 이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가장 큰 힘을 갖는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지를 1조에서 어떤 국가였으면 하는지를 1조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헌법이 없는 나라는 없거든요. 헌법이 존재해야 그 나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나라의 헌법 제1조는 그 나라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돼. 자, 일단 독일을 먼저 보면요. 독일은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없다. 이걸 보호하는 게 국가의 의무인데 이 항을 보면 국민은 불가침 불가양, 이 인권은 세계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지금 독일 헌법인데 마치 국제법인 것처럼 세계 모든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아, 독일은 역사에 대한 반성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졌구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했던 기억들, 그 다음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을 벌였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뭔가 그거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런 헌법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프랑스도 보면 프랑스 느낌이 나. 프랑스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공화국, 왕이 없다는 뜻,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도 없고 법률 앞에서 평등하고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지방 분권 이루어진다. 이 프랑스 느낌이 좀 더 나지. 자, 미국 가볼게요. 이 헌법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은 합중국 의회에 기속된다. 의회를 중시하는구나. 근데 합중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 하나의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이 만들어지는 건데 뭐 자칫 잘못하면 다수당의 횡포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뭐 그렇게 졸속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영국, 뭐 일본처럼 이렇게 의회가 2개 있는 곳에서는 한 의회에서 법이 통과됐다고 해도 다른 의회도 통과가 되어야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다수당의 횡포를 좀 견제하면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요. 자, 일본을 보면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다.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일본은 천황이 존재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일본에는 천황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천황이 거대한 힘을 갖는 게 아니라 일본 국민을 통합하는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일본의 아버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데 그 국민이 인정해 줬을 때 천황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헌법을 보면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 그 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헌법이란 무엇인가? 쌤이 민법을 설명할 때도 민법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고 개인 간의 분쟁은 재산이랑 관련된 거, 가족이랑 관련된 게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민법이라는 책은 앞에 단원은 재산법, 뒤에 단원은 가족법이 있다라고 설명했었잖아. 헌법도 마찬가지야. 책인데 이 책의 단원들이 구분되어 있거든. 근데 일단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단원도 있고요. 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게 뒤에 나와 있어. 그래서 큰 틀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이 있고요. 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이런 것들을 나와 있다고 보면 돼. 자, 지금 210조 교과서 한번 펼쳐봐봐. 거기 제 2장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 해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 다음에는 뭐 신체의 자유 등등등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놨어요. 자, 이제 장수를 조금 더 넘겨가봐. 그러면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뭐 지방자치, 선거관리 이런 식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회는 입법권을 갖는다. 근데 그 국회의원은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4년의 임기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쭉 적혀 있고 그 행정부를 보면 그 대통령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한 명만 나오면 어떻게? 그때 대통령 뽑는 방법. 그리고 대통령 후보 2명이 동점으로 최고 득점자야. 야, 그럼 둘 중에 누구를 뽑아? 다시 선거해? 뭐 아니거든. 여태 어떻게 또 대통령을 뽑을 건지 그 방법까지 나와 있는 거 보면 고민을 많이 했구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둬서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음, 어, 자, 그럼 이렇게 이게 헌법인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일단 중요한 건 국민의 기본권이고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2번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돼. 그런데 그래서 이런 헌법의 의미는 요런데 이런 헌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밑에 가서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발전해 왔거든.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복지국가헌법 이렇게 세 단계로 발전되어 왔어요. 일단 헌법은 국가를 만드는 기능이 있거든.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란 뭐 국회, 대통령, 법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국가 기관을 만드는 거 그게 제일 먼저였어.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었거든.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 통치기관을 조직 구성하고 이들 기관의 권한, 상호 관계 등을 규정한 구범입니다. 자, 그러다가 근대 때 시민혁명이 빵 터지면서 이제 왕한테서 왕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이제 자유를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힘들게 얻어낸 자유잖아. 이걸 헌법에 남겨놔요.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원래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자유권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빈칸에는 자유권을 넣으면 돼. 근데 자유만 주장하다 보니까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고 불평등 속에서 강자와 약자라는 그 관계가 생기면서 약자가 자꾸 억압을 당하고 환경오염도 생기고 그래서
이 약자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나오는 게 현대복지국가예요. 그러니까 고유한 의미는 당연히 있는 거고 국가 기관을 어떻게 만들지는 당연히 있고 자유권도 어렵게 쟁취해낸 거니까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 자유권만 보장했을 때 이런 위험함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권까지 복지까지 생각하고 있는 법을 현대복지국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어떠한가?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자, 지금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여성과 연소자의 객내 근로를 금지한다, 특별히 보호한다, 최저임금제를 보장한다, 국민소득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복지랑 관련되어 있는 약자를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 있거든. 그런 국가의 적극적인 모습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은 현대복지국가 헌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요. 자, 그럼 헌법의 의의. 헌법은 한국과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이고요. 그래서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라는 거. 그래서 헌법은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나 국가 권력 작용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입헌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헌법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렇게 해서 헌법의 의의까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